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역설이라는 말 들어봤어? 지금 한국 수출의 38%를 반도체가 혼자 끌고 가고 있어.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HBM사 양산 출하를 시작했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물량을 받아내느라 정신이 없어. 코스피도 5,500선을 회복했어. 겉으로 보면 완벽한 상승장이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삼성전자 노동조합 9만 명이 5월 총파업을 위한 쟁의권 투표에 들어갔어. 회사 측은 파업이 터지면 10조 원 손실이라고 경고했어. HBM사자 출하 첫 달에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반도체 호황이 절정인데 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걸까? 더 이상한 건 환율이야. 3월 첫째 주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505.8원까지 치솟았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야. 1,470원이 뉴 노멀이 된 느낌인데 이게 진짜 안정된 걸까 아니면 정부가 억지로 끌어내린 걸까? 코스피는 회복세고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인데 환율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준비 중이야.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이게 전형적인 착시 현상이야. 지수는 오르는데 속은 썩어가고 있는 거야. 오늘 영상에서는 환율과 기업 부채를 분석해보고 이 혼란스러운 국장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아볼 거야. 정부가 환율을 어떻게 억지로 끌어내렸는지 그 구조를 해부하고 기업들이 갚아야 할 73조 회사채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고 우리가 어떤 신호를 봐야 하는지 국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투자 나침반과 함께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위기 변수인 환율부터 해부해보자. 이제 1,470원이 뉴 노멀이라고 봐야 하잖아. 3월 4일에 1,505원까지 치솟았던 거에 비하면 35원이나 떨어진 거야. 시장이 스스로 안정을 찾은 걸까? 절대 아니야. 이건 정부가 보이지 않는 주먹을 강하게 휘두른 결과야. 정부가 쓴 카드는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카드, 국민연금 외환수합이야. 작년 12월 15일 정부는 국민연금과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수합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어.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이야. 외환수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나중에 벌어올 달러를 미리 판다고 계약하는 거야.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 원래는 시중은행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사야 하는데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확 뛰어. 그럼 환율이 올라가. 그래서 정부가 국민연금아, 너는 시장에서 달러 사지 말고 우리한테 미리 계약해서 받아가라고 한 거야. 이 계약 규모가 처음엔 100억 달러였는데 350억, 500억을 거쳐서 지금은 650억 달러까지 불어났어.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사들이지 않으니까 외환시장의 달러 수요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 그게 환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거지. 두 번째 카드는 외환규제 완화야. 작년 12월 18일 정부는 은행들한테 너네 지금 달러 쌓아두지 말고 시장에 풀어라고 압박했어. 원래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달러를 필요 이상으로 쌓아뒀거든. 정부가 이 테스트 제재를 2026년 6월 말까지 유예해준 거야. 그러자 은행들이 쌓아뒀던 달러를 시장에 풀기 시작했어. 또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에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75%에서 200%로 확 늘렸어. 쉽게 말하면 외국계 은행이 본점에서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게 허용한 거야. 수출 기업들한테도 달러 대출 규제를 풀었어. 원래는 공장 같은 시설 자금만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 운전 자금 용도로도 달러를 빌릴 수 있게 했어. 수출 기업이 달러를 빌려서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꿨으면 그만큼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거지. 이 모든 조치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환율이 내려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런 정부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당시 원유 공급 차질 우려에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었고 환율은 1,200원대 초반에서 불과 반년 만에 1,400원대까지 치솟았어. 그때 정부가 뭘 했냐면 국민연금과 100억 달러 외환수합을 10년 만에 재개했어. 그리고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3분기에만 175억 달러를 순매도했어.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이후 최대 규모였어. 시장에 달러를 직접 풀어서 환율 상승 압력을 눌렀던 거지. 그때도 환율은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안정을 찾았어. 자, 이걸 정리하면 이래. 지금 환율이 내려간 건 경제기초 체력이 좋아진 게 아니야. 정부가 국민연금 달러를 동원하고 은행들 달러를 쥐어짜고 외국계 은행 문을 활짝 열어서 억지로 끌어내린 거야. 이건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진통제 먹고 잠깐 아픈 게 괜찮아진 거야. 진통제 약발이 언제까지 갈까? 그게 핵심이야. 만약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계속 오르면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 대금을 더 많이 내야 해? 달러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달러는 한정돼 있어. 650억 달러 수합도 은행들이 풀 수 있는 달러도 무한정이 아니거든? 그럼 언젠가 다시 환율이 튈 수밖에 없어. 그때가 되면 1,500원은 가볍게 뚫리고 1,600원, 1,700원도 각오해야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환율을 매일 체크해야 해. 정부가 약을 계속 먹여서 버티는 건지 아니면 손을 놓은 건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야. 이제 더 무서운 폭탄을 소개해 줄 건데 환율 방어가 무너지면 그 폭탄도 함께 터져. 환율 방어는 진통제였어. 그런데 진짜 병은 따로 있어.
바로 기업 부채야. 올해 기업들이 갚아야 할 회사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무려 118조 8천억 원이야.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야. 더 무서운 건 이게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는 거야. 상반기에만 72조 7천억 원을 갚아야 해. 전체의 61%가 6개월 안에 만기가 온다는 얘기야. 기업들이 이 돈을 어떻게 갚을까? 새로 벌어서 갚는 게 아니야. 올해 1월 회사채 발행 실적을 보면 답이 나와. 1월에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17조 6천억 원인데 이 중에서 차환 목적이 76.7%야.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는 거야. 빚으로 빚을 갚는 구조지. 그럼 새로 빚을 낼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야. 1월 발행 회사채 중 AA 등급 이상 우량물이 93.6%를 차지했어. A등급은 4.5%, BBB 등급 이하는 고작 1.9%야. 무슨 뜻이냐? 돈 잘 버는 대기업은 빚을 갚기 위해 세빚을 낼 수 있는데 신용등급 낮은 중소기업이나 부실기업은 세빚도 못 내. 그럼 그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 부도야. 지금 한국 기업 10곳 중 4곳은 이미 좀비 상태야. 2024년 기준으로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율이 42.8%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년 동안 번 돈으로 은행 이자도 못 낸다는 거야. 역대 최고치야.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아. 10개 회사 중 4개가 이자도 못 내는데 올해 상반기에 73조를 갚아야 한다는 거야. 그럼 어디가 제일 위험할까? 부동산이야. 저축은행 중 하나인 땡땡은행을 예로 들어볼게. 이 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20%야. 5개 대출 중 1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받는다는 얘기야. 고정이 하여신 비율은 11%를 넘었어. 부실 채권이 전체 자산의 10분의 1이 넘는다는 거지. 대손 충당금은 4,633억 원까지 쌓였어. 이미 돈을 못 받을 거라고 미리 빼놓은 금액이 5천억에 육박한다는 거야. 금융당국이 작년 12월에 땡땡은행을 핀세 점검했어. 그 결과가 뭐였냐면 이 은행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부실 정리를 일부러 미뤘다는 거야.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중에서 정리 완료된 비중이 10%도 안 돼. 당국이 CEO를 직접 불러서 조속한 매각을 강력하게 요구했어. 만약 공매 낙찰가가 원금의 70%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로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해. 그럼 은행 자본이 더 줄어드는 거지. 부동산 PF 트리플 절벽이란 말 들어봤어? 3가지가 동시에 막혔다는 거야. 첫째, 신규 공급이 끊겼어. 은행들이 PF 대출을 안 해줘. 둘째, 기존 사업장에 돈이 안 돌아. 분양이 안 되고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가 멈춰. 셋째,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어. 집값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사. 이 3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어. 실제로 일부 건설사들은 CEO를 현장, 전문가에서 재무 전문가로 바꾸고 있어. 집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일 부도 안 나게 돈구멍 막는 게 급선무라는 거지. 4월에는 감사보고서 시즌이 돌아와. 그때 기업들의 실제 재무 상태가 공개돼. 숨겨뒀던 부실이 더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럼 회사채 금리가 더 오르고 빚을 새로 내는 게 더 어려워져.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야. 정리하면 이거야. 환율은 정부가 진통제로 버티고 있어. 그런데 기업들은 빚으로 빚을 갚는 구조야. 특히 부동산과 건설 쪽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 올해 상반기 73조 폭탄이 터지면 환율 방어고 뭐고 다 소용없어. 기업 부도가 연쇄적으로 터지면 주가는 폭락하고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가고 환율은 더 치솟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를 미리 감지해야 해. 그 신호가 뭔지를 지금부터 알려줄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환율 방어는 진통제고 기업 부채는 73조 폭탄이야. 그럼 우리는 언제 도망쳐야 할까? 복잡한 경제지표 전부 볼 필요 없어. 딱 3가지만 매일 체크하면 돼. 첫 번째 신호, 환율 1,500원 재돌파야. 지금 환율이 1,470원대로 내려왔잖아. 이게 정부 개입으로 억지로 끌어내린 거라는 건 이미 말했어. 그럼 정부 방어선이 어디냐? 1,500원이야. 지난주 장중 한때 1,505원까지 뚫렸다가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서 다시 눌렀잖아. 그런데 만약 환율이 다시 1,500원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그건 정부가 손을 놓았다는 신호야. 달러를 더 이상 공급할 여력이 없거나 공급해도 소용없을 정도로 수요가 폭발했다는 뜻이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봐. 당시 정부가 1,400원 방어선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무너졌어. 그러자 환율이 1년 동안 계속 흔들렸어. 1,500원이 뚫리면 1,600원, 1,700원도 각오해야 해. 그때는 주식 비중을 확 줄이고 달러나 금으로 피신해야 해. 정부랑 눈치 싸움을 하면 안 돼. 두 번째 신호, 회사채와 국고채 3년물 스프레드 확대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회사채와 국고채 3년물의 스프레드는 3월 9일 기준으로 46.1bp야. 스프레드가 뭐냐면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인데 시장의 돈줄이 마를수록 이 간격이 벌어져. bp는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0.01% 단위야. 그러니까 국고채보다 회사채 금리가 0.46% 더 높다는 얘기지. 이게 작년 10월 말에는 40.6bp였어. 11월 말에는 43.7bp로 늘어났고
지금은 46.1bp까지 벌어졌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돈줄이 마르고 있다는 신호야. 우량 기업은 여전히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부실 기업은 점점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해. 나중엔 돈을 아예 못 빌리는 지경까지 가. 스프레드가 50bp를 넘어가면 경고등이야. 60bp를 넘어가면 위기 신호야. 그때는 건설주, 부동산 관련주, 석유화학주처럼 부채 많은 섹터는 매우 조심해야 해. 세 번째 신호, 외국인 수급 이탈이야. 환율이 35원 떨어졌으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싸진 거야. 그럼 사야 정상이야. 그런데 3월 9일에 뭐가 일어났냐? 코스피가 5.96% 폭락했는데 외국인이 3조 3천억을 팔았어. 기관도 1조 4천억을 팔았어. 개인만 4조 6천억을 사서 지수를 방어했어.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외국인이 주식을 판다는 건 환율 하락이 가짜라고 판단한 거야.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거라서 곧 다시 오를 거라고 본 거지. 그래서 미리 빠져나가는 거야. 외국인 수급을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해. 환율이 내렸는데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고 반대로 올랐는데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 바닥이 가깝다는 신호야.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래. 첫째, 환율 1,500원 재돌파하면 정부 방어선 붕괴야. 둘째, 신용 스프레드 50bp 넘어가면 돈줄 마름 신호야. 셋째, 환율 하락에도 외국인이 팔면 가짜 환율이야. 이 중에서 하나라도 터지면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해. 두 개가 동시에 터지면 현금을 쌓아야 해. 세 개가 전부 터지면 달러나 금으로 피신해야 해. 그럼 반대로 언제 다시 들어가야 할까? 환율이 1,450원 아래로 안정되고 스프레드가 40bp 아래로 축소되고 외국인이 일주일 이상 순매수를 이어가면 그때가 진입 타이밍이야. 정부랑 싸우지 마. 정부가 이기면 같이 올라타고 정부가 지면 빨리 도망쳐. 그게 2026년 국장에서 살아남는 법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사고 뭘 파야 하는지를 정리해 볼게. 자, 이제 마지막 단계야. 위기를 알았으면 어디로 돈을 옮겨야 하는지 정리해 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주목해야 할 섹터는 4개야. 반도체, 방산과 조선, 금융이야. 주의해야 할 섹터는 3개야. 건설, 석유화학, 내수소비야. 하나씩 이유를 설명할게. 먼저 주목해야 할 섹터부터 볼게. 첫 번째, 반도체야. IMF가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어. 이건 선진국 평균인 1.8%보다 높아. 그런데 이 성장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어. 올해 2월 기준으로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7.6%야. 작년에는 24.5%였는데 1년 만에 13%포인트나 뛴 거야. 지금 한국 경제는 사실상 반도체 하나로 굴러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지. AI 슈퍼사이클이 지속되는 한 반도체 수출은 계속 늘어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야. 이전에 말했듯이 9만 명 규모의 파업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이야. 5월에 총파업이 터지면 HBM사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어. 그럼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반도체 투자 전략은 이래. SK하이닉스는 악재가 보이진 않아. 파업 리스크가 없고 엔비디아 물량이 확실하거든. 삼성전자는 5월 파업 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해. 파업이 합의로 마무리되면 그때 진입하는 게 안전해.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있어. 외국인 지분율이야.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52%를 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54%야.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38%인데 그 반도체 주식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쥐고 있어. 이 말은 뭐냐? 반도체가 무너지면 외국인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환율이 폭등하고 코스피 전체가 붕괴될 수 있어. 그래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신호를 항상 체크해야 해. 두 번째, 방산과 조선이야. 이 두 섹터는 수주 잔고가 쌓여 있어. 조선은 1에서 2월에 전 세계 수주 점유율이 17%였어. 작년보다 2%포인트 올랐어. 중국이 73%로 압도적이긴 한데 한국은 LNG선이랑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밀고 있어. 수주 잔고가 3년치 이상 쌓여 있으니까 지금 당장 환율이 흔들려도 실적은 안정적이야. 방산도 마찬가지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폴란드랑 사우디 수주가 잔뜩 쌓여 있어. 정부가 방산 수출을 밀어주고 있고 글로벌 재무장 수요도 계속돼. 이 두 섹터는 환율 방어가 무너져도 최소 2에서 3년은 실적이 보장될 거야. 세 번째, 금융이야. 금융주는 작년부터 밸류업 정책 덕분에 배당을 확 늘렸어.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이렇게 4대 금융지주가 작년에 배당으로 뿌린 돈이 총 5조 원이야. KB금융은 전년 대비 31.7% 늘렸고 나머지도 두 자릿수 증가율이야. 그런데 배당을 많이 주는데 건전성은 괜찮냐? CET1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금융사 건전성을 보는 핵심이야. KB금융이 13.79%, 신한금융이 13.33%, 하나금융이 13.37%, 우리금융이 12.9%야.
전부 13% 전후로 안정적이야. 위기 상황에서는 배당주가 방어력이 좋아.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바닥을 쳐주거든. 그럼 이제 주의해야 할 섹터를 볼게. 첫 번째, 건설이야. 앞에서 부동산 PF 폭탄을 봤잖아. 연체율 20%, 부실채권 비율 10% 넘어가는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 좀비 기업 비율이 42.8%까지 올라갔는데 그중에 건설사가 많아. 기업 회생 신청도 늘어나고 있어. 지금 건설주 사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어. 두 번째, 석유화학이야. 중동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면 석유화학사들한테는 악재야. 나프타 가격은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을 올리긴 어렵거든. 지금 에틸렌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 석유화학 제품 마진을 보는 지표야. 최근에 이게 톤당 $50까지 떨어져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야.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 마진은 더 쪼그라들어. 세 번째, 내수 소비야.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도 오를 거야. 그럼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 소비재, 유통, 외식 같은 내수 섹터는 타격이 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내수로 돌아올 수 있어. 지금은 위험하단 거지. 정리하면 주목할 네 섹터는 반도체, 방산, 조선, 금융이야. 반면 주의가 필요한 세 섹터는 건설, 석유화학, 내수 소비야.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우선, 삼성전자는 파업 결과 후 판단, 환율 스프레드 외국인 수급 체크는 필수야. 그럼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원칙을 하나 알려줄게.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원칙 하나를 알려줄게. 이름하여 바벨 전략이야. 바벨이 뭐냐면 엿기 모양이야. 양쪽 끝에 무거운 추가 달려있고 가운데는 비어있잖아. 포트폴리오도 똑같이 가져가는 거야. 한쪽 끝에는 안전자산을 쌓고 반대쪽 끝에는 고학신 성장주를 담는 거야. 가운데 애매한 종목들은 전부 빼버려. 구체적으로 설명할게. 안전자산은 달러, 금이야. 고학신 성장주는 SK하이닉스, 방산, 조선, 금융이고. 그럼 가운데 애매한 종목이 뭐냐? 건설주, 석유화학주, 중소형 내수주야. 이런 종목들은 환율이 안정되면 오를 수도 있고 환율이 흔들리면 폭락할 수도 있어. 리스크 대비 보상이 애매해. 그래서 바벨 전략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야. 그럼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냐? 환율 시나리오에 따라 조절해. 만약 환율이 좀 더 안정된다면 고학신 성장주 비중을 70%까지 올려. 안전자산은 30%만 유지해. 반대로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안전자산 비중을 70%로 올리고 성장주는 30%로 줄여. 세 가지 신호가 전부 터지면 안전자산 100%로 가는 거야. 이게 2026년 같은 위기 국면에서 살아남는 포트폴리오 원칙이야. 정부가 이기면 같이 올라타고 정부가 지면 빨리 도망쳐. 애매한 종목 붙잡고 있다가 같이 무너지지 마. 바벨 전략 꼭 기억해. 자, 오늘 영상 정리할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진짜야. 한국 수출의 38%가 반도체고 AI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런데 그 이면에 세 가지 폭탄이 숨어 있어. 첫 번째, 정부가 억지로 끌어내린 환율이야. 국민연금 650억 달러 수합이랑 규제 완화로. 겉으로는 약간 내려왔지만 이건 진통제일 뿐이야. 정부 탄약은 유한해. 두 번째, 기업 부채 폭탄이야. 올해 상반기에만 73조 원어치 회사채가 만기 도래해. 좀비 기업 비율이 42.8%까지 올라갔고 부동산 PF는 연체율 20%를 찍었어. 빚으로 빚을 갚는 구조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몰라. 세 번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야. 9만 명이 5월에 총파업을 예고했어. HBM사 양산 첫 달에 라인이 멈추기라도 한다면 10조 원 손실이 현실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먼저 정부 진통제와 실제 경제 체력을 구분해야 해. 환율이 약간 내려갔다고 위기가 끝난 게 아니야. 정부가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매일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 첫째, 환율 1,500원 재돌파. 둘째, 회사채와 국고채 3년물 스프레드 50bp 돌파. 셋째, 환율 하락에도 외국인 순매도. 이 중에 하나라도 터지면 경계태세로 들어가야 해. 두 개 터지면 현금 비중 올려야 해. 세 개 전부 터지면 달러나 금으로 피신해야 해. 코스피가 5,500을 회복했다고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야. 지금은 회복 국면일 뿐이고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어. 정부가 이기면 같이 올라타고 정부가 지면 빨리 도망쳐. 그게 2026년 국장에서 살아남는 법이야.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반도체와 코스피, 뒤에 숨은 위험 신호들을 놓치면 안 돼. 앞으로도 매일 시장을 분석하고 위험을 미리 알려줄게. 투자나 침반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